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30살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면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와, 시작부터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는 질문이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을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담고 있는 한 유튜브 영상의 스크립트입니다. 평생을 실패자로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재능과 노력, 그리고 세상의 인정이라는 게 대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나중에 유명해진다는 뭐랄까 그런 희망 고문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왜 그리고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오늘 이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분께서도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와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지에 대한 꽤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죠. 프란츠 카프카.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살의 보험회사 직원. 매일 하는 일은 끔찍하게 싫어하고요. 유일한 열정은 글쓰기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글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현학적이고 기계적이고 한마디로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죠. 와,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던 것마저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쓴 글의 90%를 자기 손으로 불태워버렸고 대부분의 작품은 끝맺지도 못했어요. 결국 죽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완전한 실패자라고 믿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를 20세기 문학을 바꾼 거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지점이죠. 우리가 아는 카프카라는 위대한 작가는 그의 재능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유언을 무시해줄 용감한 혹은 무모한 친구가 있었기에 존재한다는 거니까요. 내 모든 원고를 남김없이 불태워줘. 이 유언이요. 네, 이 유언을 친구인 막스 브로트가 그대로 따랐다면 카프카는 그냥 역사 속에 묻힌 글쓰기를 끄적이던 익명의 보험사 직원으로 끝났을 겁니다. 와, 그럼 그 친구 한 명이 마음을 바꿨거나 유언을 그대로 따랐다면 우리는 카프가 적이라는 말조차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 사람의 유산이라는 게 이렇게나 아슬아슬한 거였군요. 네, 맞아요. 한 사람의 위대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연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너무나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성공이 온전히 재능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좀 서늘한 진실이죠. 카프카처럼 자기 작품을 불태워달라고 할 만큼 자기 의심이 깊었던 또 한 명의 일화술가가 있죠. 바로 붓을 든 카프카라고 할 수 있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아, 반고흐. 그는 28살,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어요. 그것도 두 번째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요. 카프카의 이야기가 조력자라는 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고흐의 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집니다. 외부의 인정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인간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내면의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반고흐는 평생 그림을 그저 팔지 못했잖아요. 동생 테오의 지원이 없었다면 빵과 커피는커녕 물감 살 돈도 없었을 테고요. 맞아요. 세상의 눈에는 그저 동생에게 기생하는 무능력한 형, 완벽한 실패자였죠. 그런데도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료에 나온 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엄청난 창조의 힘을 느낀다. 외부에서는 계속 실패자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내면에서는 창조의 힘을 느낀다니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것이 그의 작품들이죠. 이 이야기는 사후 명성보다 더 중요한 걸 보여줘요. 어떤 외부적 보상도 없을 때 창작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요. 물론 그의 유산 역시 제수였던 요하나 반고흐 동호라는 조력자가 필사적으로 지켜냈기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지만요. 카프카와 똑같은 패턴이죠. 고립감으로 따지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시인 에밀리 디킨슨. 아, 그렇죠. 두 사람도 외로웠지만 디킨스는 아예 작은 마을 자기 침실에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무려 1800편의 시를 썼어요. 1800편이요. 세상과 거의 완벽하게 단절된 채로 그 정도의 창작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 더 놀라운 건 생존에 신문에 실린 시가 몇 편 있긴 한데 그것도 익명으로
심지어 편집자들이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뜯어 고친 후에야 겨우 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심하게 수정까지 해서요? 네. 세상이 그녀의 독창적인 문법과 형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자 그녀도 그냥 세상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침잠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과연 세상의 현재 평가는 절대적인가? 디킨슨의 시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파격적이고 이상했어요. 한마디로 세상이 그녀의 천재성을 따라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시대를 너무 앞서갔군요. 그렇죠. 그녀의 여동생 라비니아가 사후에 그 시들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문학사는 엄청난 보물을 영원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위대한 업적과 세상의 이해 산이에는 때로 수십 년, 수백 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비단 예술가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는 과학자 알프레드 베게너의 사례도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아, 대륙이동설의 그 베게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교과서에도 실리는 상식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로 취급받았죠. 네, 40세의 기상학자였던 그가 여러 대륙의 화석과 암석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걸 근거로 원래 대륙은 하나였다고 주장했죠.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과학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과대망상에 빠진 기상캐스터라며 조롱하고 그의 무지를 기념하는 학회까지 열었어요. 학회까지 열었다고요? 네, 사실상 학계에서 매장당한 거죠. 이 사례는 과학처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분야조차 기존의 통념, 즉 패러다임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줘요. 옳다는 것이 곧바로 인정받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의 이론은 수십 년이 지나 해저가 확장된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겨우 인정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 이야기한 네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네요. 카프카에게는 막스 브로트, 반 고흐에게는 요하나, 그리고 베게너의 이론도 결국 후대의 과학자들이 입증해줬고요. 모두 그들의 가치를 알아봐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서늘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원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그렇다면 막스 브로트 같은 친구가 없었던 또 다른 카프카는 얼마나 많을까? 생각만 해도 안타깝네요. 그렇죠. 세상에 알려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수많은 반고흐와 디킨스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자료는 이들을 결코 존재하지 못했던 위인들이라고 표현해요. 결코 존재하지 못했던 위인들. 네.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을 엄청난 예술과 과학이 주인을 잃은 낡은 상자 안에서 그대로 먼지가 되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혹은 자기 의심과 세상의 거부에 부딪혀 스스로 붓을 꺾고 펜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실 이건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죽어서라도 유명해지면 다행이다. 이건 아닐 거고요. 핵심은 지금 여기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나 세상의 현재 평가를 인생의 최종 판결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기의심은 자신감만큼이나 시야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알지 못한다. 세상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디킨슨이나 베게너의 사례를 보면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카프카가 예술에 대해 남긴 말이 이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데요. 그는 예술이 이전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어두운 허공 속에서 빗줄기가 강렬하게 포착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빗줄기를 찾아내는 것. 네. 그 가치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아직 그 빛을 볼 준비가 안 됐거나 심지어 그 빛이 존재하는 줄도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주는 조언은 언젠가 당신도 반드시 유명해질 거예요 같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미묘하고 현실적인 메시지네요. 사실 자료에서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위대한 성공을 거두지 못할 거라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바로 그거예요. 포인트는 성공의 보장이 아니라 알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언제, 어떻게, 어떤 좋은 환경이나 조력자를 만나 폭발하게 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교차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군요. 네. 어떤 사람에겐 그게 일찍 오고, 어떤 사람에겐 늦게 오고, 또 어떤 사람에겐 죽은 뒤에야 찾아오기도 하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리고 그 가능성 자체에 집중하라는 말이군요. 네. 중요한 건 그래서 계속 나아가는 한 그 가능성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작업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 시도하는 행위 자체. 설령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시도했다는 사실과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반고흐도 결국 그 믿음 하나로 버텼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안에 창조적인 힘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일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그 언젠가를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그를 계속 그리게 만들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로 살았지만 결국 전설이 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성공의 시간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당신이 지금 마주한 이 현실이 당신의 최종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취자분께서 곱씹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프카, 디킨슨, 반고흐는 거의 완벽한 고립 속에서 작업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사실상 없었죠. 편지를 보내거나 친구에게 보여주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네요. 우리는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에 내 생각이나 작품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도발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날처럼 누구나 즉시 출판하고 공유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대는 과거에 묻혔을지도 모를 숨겨진 천재가 발견될 확률을 높이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어내서 진정으로 획기적인 작품이 오히려 주목받기도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회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경쟁과 소음도 심해졌으니까요. 그렇죠. 현대의 카프카가 자신만의 빗줄기를 찾는 것은 과연 더 쉬워졌을까요? 아니면 더 어려워졌을까요? 어쩌면 오늘날은 막스 브루트 같은 조력자를 만나는 것보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줄 단 한 명의 청중을 만나는 게 더 어려운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다를 텐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